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시지 않은 분 있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2부로 넘어가겠는데 2부에는 아주 좀 민감한 국내 현안들이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가 압수수색을 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 파장이 어떤 지금 결과를 낳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막말의 대가 최동석 국무회의에 참가해서 참 어이없는 이재명을 사실상 엿먹이는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장면들까지 좀 자세히 몇 가지 주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항상 1부에 나오다가 2부에 나오니까 또 더 멋있죠. 더 멋있어요. 예.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 조은석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경에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군사 요충지. 오산 공군기지 내 레이더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문제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문제 어떻게 당시에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박평론가님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랑 우리가 관세 협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오산 공군 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게 좀 나름대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산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넘어서서 미군과 함께 쓰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자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특검이 이야기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좀 무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에서 발부가 좀 일단 구인 영장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법원에서 보기에도 실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주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등 그리고 뭐 어떠한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수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또 수사를 연장할 수 있는 수사를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들이 법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명확성 같은 것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더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어떠한 좀 뭐랄까요 근거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과 법원이 좀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날짜를 한번 추적하면서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했던 거 그 날짜는 7월 21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7월 21일인데 이성락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면담이 예정됐다가 면담을 루비오 장관이 취소한 게 그 다음 날 7월 22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는 7월 21일이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7월 22일이에요. 그렇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했다가 예정했다가 취소가 됐다. 이 루비오 장관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면담을 취소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 매체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루비오 장관에게 관세 협상 중단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소스는 확인이 안 됐는데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였겠네요. 근데 루비오 장관이 이렇게 위성락 실장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보도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취임 선서한 날, 뭐 8월 15일에 나름대로 대관식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렇죠. 말고 이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할 때도 미국 측 인사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똑같이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미국 측에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 뭐 한 3, 4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취임한 날, 이런 날 바로 통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있어서도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잘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G7에 가서도 뭐 나중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 원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 국제 정세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양해를 얻고 먼저 뭐 갔다. 이게 우리와는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그게 취소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살짝 뜨뜨미지근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과는 이미 정상회담을 한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또 마코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한국 온다고 했었어요. 네. 한국 찍고 말레이시아 간다고 했다가 그것도 한 이틀 전 정도에 갑작스럽게 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오산 공군기지 사건 그 영장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바로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바로 다음 날 미국 측에서 이런 결례에 가까운 행동들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 그게 처음이 아니니까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유성락 실장은 그 루비오 국무장관과는 뭐 나토에도 나토 결국 이재명 대통령 안 갔잖아요. 유성락 네. 실장은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만나서 뭐 협의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협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미국 측에서 우리에 대해서 흔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은 우리의 중국과의 관계,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 이것도 역시 미국에게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다른 장면을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미 의원연맹 의원들을 만난 인사가 있었죠. 자,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브래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지금 사진에 나온 이거 저희가 또 그렇고 언론에서 다룬 바 있죠. 이게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됐는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 관련된 부분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플라이츠 부소장과 누가 또 만났냐면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미 만났다. 그렇죠. 유성락 실장이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굉장히 미 조야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이 플라이츠 부소장인데, 이 플라이츠 부소장이 유성락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에 관해 상당히 강하게 경고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알려진 거는 TV조선 단독 보도로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예. 이 한미 그 의원 연맹, 한 13명 정도의 의원들이 미국에 갔는데 여기에서 플라이츠 부소장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담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게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번 달 초에 이미 위성락 실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오산 공군 기지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혐의, 그 드론을 북한에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GPS를 뭐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 드론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이 되기도 했었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미국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위성락 실장을 만난 것은 이번 달 한 초 8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영장을 이제 들어갔었던 것과는 좀 날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건 7월 2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만 미국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에 그 미국의
통화가 연결이 되었을 때 취임을 하고 그때 본인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통점이 있다. 뭐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본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정권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브라질의 뭐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다 준비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도 그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가고 그때도 2+2 협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다 다음 정권에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본인은 경제대통령, 트럼프 가랑이 밑에도 기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전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관세협정이 결국 8월 1일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만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정권 초기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린 상황이 되었다. 참 답답합니다. 예, 이 플라이츠 부소장의 지금 행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그리고 한미 의원연맹 특히 민주당 의원들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재판과 관련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경고성 발언 이게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까요?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는 전직 지금 이제 대통령 지금으로 하면 백악관 참모들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있던 전직 참모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미국의 조야에서 상당히 트럼프 진영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가서 만난 건데 이게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플라이츠 같은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백악관의 그 NSC 안보실장이었나요? 안보실장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는 예이츠 선임연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이분도 트럼프 정부 1기 때 백악관 부통령 안보보좌관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니까 이러한 우리가 뭐 위성락 실장도 만나러 가고 그리고 한미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도 만나러 가고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듣고 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함께 갔었는데 이 의원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입국길에 본인 SNS에다가 글을 올린 걸 보면은 지금 이번에 관세협정이 참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근데 본인이 가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중국에 대한 거였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고 그거를 한국에 들어와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는데 결국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적어도 9월에 있는 중국 전승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잖아요. 간다 안 간다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나토 때도 막 간다 안 간다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러지 말고 적어도 전승절에는 안 가는 걸로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인가요? 지금 미국이랑 관세협정 하는데 가장 발목 잡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미연합훈련 지금 뭐 늦추자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만 본인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런 말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옆에서 그 좀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침해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인물이 브라질 그 전직 대통령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 전 전 대통령인데 예.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현 룰라 대통령이랑 이제 뭐 선거를 하면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네. 이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명으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죄명은 뭐 말하자면은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랑 좀 가까운 사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불명예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질의 사법부와 룰라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브라질 그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부가 최근에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이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그 일원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비자를 취소해버리는 이런 조치들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브라질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황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 상황처럼 본인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측근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형태로 뭐 미국의 비자가 취소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을 미국 정부 측에서 자꾸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비슷한 상황을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이재명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게 재밌게 포커스가 잡힌 장면들이 있죠. 최동석 막말의 대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막말. 그 인사혁신처장 이 최동석이 이재명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했죠. 일단 그 장면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회의를 끝내려고 지금 이재명이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최동서이가 한마디 하고 싶다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라 하니까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스럽다. 이게 뭐 말장난인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관종이죠. 관종이에요? 예. 이분 그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어처구니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이재명과 그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만 굉장히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힐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계속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어제 저 영상으로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머리를 조아려도 부족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명해져서 죄송하다라는 말장난을 국무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좀 말을 끊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짜증이 나겠죠, 솔직히. 지금 뭐 한간에서는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길래 저 최동석이란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길래 저렇게 막말 제조기 끝없이 나오는 거죠. 화수분처럼 끝없이 나오는 이 막말 속에서도 이 사람은 심지어 인사혁신처장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가. 혁신이랑 1도 안 닿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 구태 중에 구태인 거예요. 예. 인사 구태처장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고 어저께 또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본인 명의로 궁서체로 썼더라고요. 저 보고서는 글씨체만 진지하다. 왜냐하면 궁서체로 써놓고서는 끝에도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갈 생각이 없고 그냥 뭐 마음 상한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라는 형태의 그냥 이야기만 한 것이죠. 굉장히 건방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과 관련한 이러한 논란들도 TV와 신문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 이 눈높이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파악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근데 이거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 낙마시켜야 된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살짝 보면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윤건영 의원도 문제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친문계 이제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임명을 한 사람이고 추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 지금 당대표 경선도 뭐 누가 더 찐명이냐 갖고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뭐 이제 원내에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친문계 세력 그리고 원외에 있어서의 뭐 좀 유력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공감 가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까고 대통령만 5년이 아니라 헌법 개정해서 10년, 20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인사혁신처장 해놓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냥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최동석의 다른 발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를 끊었다, 이재명이 끊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최동석의 발언 중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최동석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구차한 설명을 막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과 함께 이재명이 제재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한번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좀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이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말할 때는 발언자를 응시하거나 뭔가를 적기도 하고 즉석에서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처장 발언 땐 연필을 내려놓고 자료만 뒤적였습니다. 최 처장 얘기가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어지자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 처장이 과거 저서에서 공직자들을 발달장애 아동에 비유하며 차별적 표현인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재명도 좀 짜증이 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거냐 이거죠. 대통령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인데 추천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을 지금 자르지 못하고 이게 문제되는 거 대통령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인사혁신처장은 본인은 TV랑 신문 안 본다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분명히 보고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우상호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것인데 이분은 계속 둘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신격화하는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심했었죠. 그리고 조금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비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인사에서의 뭐 5대 원칙, 7대 원칙 이런 거 할 때 늘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성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들 뭐 평소에 행동 양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실 수 있는 인사 원칙이 5대 원칙, 7대 원칙이 늘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그게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거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총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김민석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돈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뭐 학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게 뉴 노멀이 되다 보니까 장관들도 청문회에 있어서 자료 제출 안 하다가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청문회 그냥 말로만 때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인사혁신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혁신처장은 오히려 더욱더 달나라에 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심 잡고 있는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강선우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도 김현지 비서관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진보 쪽 언론에서도 기사 자체를 내리지 않는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팩트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부터 총리, 지금 장관들 다 일단 없는 상황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비하도 괜찮아, 그리고 2차 가해도 괜찮아, 뭐 막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의 기준점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 그 짜증난 표정이 진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이분에 대해서 경질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최동석의 마지막 장면 혹시 영상이 있나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발언 영상이 있습니까? 예,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지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올까요? 조희대도 이번에 이제 죽을 거죠.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얘네들도 이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다 썩은 거지 뭘. 더 말해 뭐래. 아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예, 이재명의 선거법 유지체제 파기환송에 대한 대법관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다 이게 뭐 내란 종사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 공격을 해대네요. 그렇죠. 사법 조금 아까 쿠데타라고. 그 영상 보면은 네. 지난 6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번 달 6일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본인은 계속 저렇게 유튜브 같은 데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캐치를 못했을까? 민정수석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오광수 수석이 이제 부동산 차명 의혹 그리고 차명 대출 의혹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낙마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 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비서관 쪽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뭐 대장동 이런 데 변호인들 출신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비서관실 정도는 한번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장관들도 결국 임명은 다 줄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진수, 강선우 이외에는 그 나머지 장관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어저께도 최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영주권 논란 이런 것들 제대로 해명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료도 역시 제대로 제출을 안 해서 청문회 시작할 때 여야가 또 싸우는 모습들 보이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아 그래도 민주당에도 살아있는 양심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한번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고 뭐 끝날 때까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그랬죠.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 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번 정권 잡고 바로 정권 재창출 못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었던 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측근들 인사 과정에서 인사가 만사인데 보여주는 모습들 우리 명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장면까지 최동석 관련된 장면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계속 질타를 하는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SPC 삼립공장, 이 삼립공장을 찾아가서 기업 관계자들 질타를 했었죠. 그런데 어제 생중계된 이 국무회의, 뭐 최동석 아까 그것도 생중계됐습니다만 같은 국무회의 현장에서 발생한 거니까 어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포스코 ENC를 꼭 집어서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을 동일하게 질타를 했어요. 산재 사망 때는 주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을 했어요. 산재 사고란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좀 때리는 장면인데 일부 일각에서는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때릴 사안이냐 여러 가지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고 또는 처리가 필요하지만 그럴 사안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가 나오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서는 기업을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SPC라든지 포스코 ENC 이런 데서 사망사고 나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같이 이제 처벌을 하는 이런 규정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나니까 회사들이 안전 최고 책임자 뭐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 사이에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까지 가지 않고 안전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끝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여야가 함께 손을 보는 모습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보여주기식이 과하죠. 특히 특정 회사에 대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식이 떨어져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회사들도 당연히 사망사고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최근에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이거는 계약서상에 있는 당사자를 넘어선 그 위에 있는 원청에게도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유럽 상공회의에서도 이런 형태가 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는 논평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냐하면 이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이 하청 뭐 이렇게 밑에 내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협상하자라고 제안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못하겠다. 나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정이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나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경영상 판단 이런 거에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쟁의라고 하지만 결국 파업인 거예요. 지금도 뭐 민노총 이런 데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굉장히 파업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이 사실인데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부당한 이런 입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됐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는 단 1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회사의 어떤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몰아치는 과정에서 법인세까지 다시 뭐 25%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OECD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요즘 좀 낮추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년 사이에 12%가 14% 정도로 오히려 낮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고 싶을 것인가.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라든지 그리고 대외적인 발언들은 기업을 악마화
옹호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제 현장을 찾아가서 삼육봉장에도 찾아가고 국무회의에서 아예 생중계하도록 해놓고 그걸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협상에서는 이재명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트럼프 가랑이 포커스를 거기에 밑에도 맞춘 것이 네, 아닌가. 트럼프 가랑이 밑에도 기어가겠다로 했던 사람이 네. 지금 왜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밑에 그 장관이나 이런 협상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나토를 왜 안 갔습니까? 나토 안 갈 때 국내 현안들 챙기느라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챙긴 게 뭐예요? 인사도 정말 흠 없는 사람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의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미 우리가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나토를 가지 않고 이번에 갔을 때 뭐 그 지금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면담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셨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한 달째 됐을 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국과 관세 협상 어떻게 돼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아직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능을 아예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째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일을 잘한다 이런 이미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회사들 때려잡는 모습들 보이는 게 아닌가.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 사망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이 관세 협상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엔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총수들이나 관계자들 때리는 국민들에게 눈길을 그곳으로 모으고 있는 대기업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거의 뭐 농산물 이런 것도 30개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누가 대통령을 도와주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조선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슈빌딩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고 합니다만 조선업도 노조가 굉장히 강성해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란봉투법이 이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조선업을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노란봉투법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와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장면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